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지금 방송을 켜게 된 것은요, 내일 그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뭡니까, 이걸 받아보고, 제가 사는 지역에, 어, 이걸 받아봤습니다. 투표 안내문 선거 공보, 그 내용을 읽어보고, 나름대로 갈등이 내용 표지를 보고 갈등이 좀 생겨가지고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어, 내일 이제 사전 투표가 내일 금요일하고 토요일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일 남았는데 4월 10일은 본 투표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안내문이 이렇게 저한테도 지금 오고 팜플렛도 왔는데 나름대로 팜플렛을 좀 자세히 좀 읽어보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사전 투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전 투표에서 모든 게 판가름이 난다라고 해도 다름이 없는데 사실 사전 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본투표가 먼저 개봉이 되고 나중에 이제 사전 투표, 재외국민 그런 투표들이 개봉이 되는데 지금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그 유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설문 조사하는 그 여론 조사를 하는 그 기관도 오늘까지인가요? 오늘까지 공표를 하고 공표가 이제 금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이런 추세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 상당히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에 대해서 판가름이 되는 이번 총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런 어떤 심판 선거다라고 하는 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여당에서는 각 지역구의 어떤 그 개발 공약, 아젠다를 가지고 선거에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일전에 또 윤 대통령이 이제 전국 순회를 하면서 그 공약에 대한 약속, 어떻게 보면 그 개발하겠다라고 뭐 외주식 투입하면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켜왔죠. 그래서 뭐 그게 뭐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건 차후에 논란이 되는 사항인데 그건 뭐 법에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알아야 할 그 판단을 할 사항이고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드린 사전 투표에 대한 그 전날 내일부터 사전 투표 저를 내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저는 중도 보수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공가를 봤을 때는 전혀 정말 공가가 형편이 너무 없었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좋은 걸 찾아보려고 해도 많이 실망스러웠다라는 부분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일말의 어떤 희망을 부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까지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뭐 우경화가 됐다든가 이념적으로 꽉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여당을 지지하고 여당을 찍겠죠. 근데 일반적인 저 같은 이 시민들의 생각들은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꾸려갈 것인가라고 하는 초점과 후세들, 우리 자식들, 우리 그 후배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식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가 어떻게 이 나라를 제대로 정말 대한민국의 그런 행복한 세상과 대한민국의 바른 올바른 세상 속에 살아갈 것인가. 뭐
과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 뭐 공정사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결과는 공정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 구라고 구라 다 거짓말이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땐 별로 처음 초창기 때는 인기는 좋았는데 그 양반은 나중에 제대로 개혁을 한 거 하나도 없을 정도로 최종 요즘은 많이 그 뒤돌아 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배재정 의원 같은 경우도 부산의 사상 보니까 오히려 거의 뭐 근사치로 갔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투입되면서 35% 정도가 팍 떨어졌더라고요. 여당이 더 올라가고요. 그런 걸 보더라도 이 어떤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죠. 일반 의식 있는 시민들, 투표권자들의 생각은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양반이 나름대로 뭐 도와주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듣게 되면은 새로운 미래를 보면 알죠. 새로운 미래의 지지율이 5%도 채 안 된다는 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이낙연 같은 수박계통의 이낙연의 어떤 인기도를 반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 지지도가 저렇게 뭐 형편없이 나오는 거 보면 바로 그게 실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지지도다. 물론 뭐 지금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문파의 어떤 그 추종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실상을 알게 됐고 지금과 같은 그런 힘든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이 힘든 서민들의 그 힘든 그 생활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책임으로 전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팜플렛을 보니까 이번에 아마 예상 투표율도만 65% 이상, 뭐 거의 뭐 70%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 투표율이요 상당히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사전 투표나 본 투표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투표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야당이 더 유리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시간도 뭐 7시까지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18세부터로 그 법이 바뀌어서 20세에서 18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18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선거의 기준이 투표권자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선거권, 선거권이.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그 논평의 방송에도 말씀드렸더니 그 선거 후에 결과에 따라서 정계 개편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진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굉장히 탄핵까지도 아마 거론이 되고 이쪽 저쪽에서 산발적으로 공기관 쪽에서 내부 제보자, 내부 고발자들이 등장이 되면서 윤 정부의 어떤 그 실상, 그러니까 좀 잘못된 그런 비리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온다. 특히 그 국토부 쪽에 그 양평 관련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 거를 절 단속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판세나 지형이 아마 정치에 대한 구조 개편이 되지 않을까. 여당과 야당,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파장으로서 그 반발 세력이 들고 일어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윤 대통령의 그 뭐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윤 대통령의 그 국힘당을 자진 탈당해라까지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지금 이급한 상황에 지금 와 있다. 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추세는 대략적으로 야당이 뭐 한 200석 그 토탈 전체 비례까지 합쳐서 200석에 육박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일부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뭐 오히려
국힘당 여당 쪽에서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그 선전 결과가 국정을 이끌어갈 그런 동력 역할을 이번에 표를 결집해서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팜플렛을 제가 하나하나 봤는데 제가 팜플렛 어디라고는 제가 소개는 못 드려도 민주당 쪽을 보니까 주로 이제 민생에 대한 것을 선거의 아젠다로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생 주로 대부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생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정권 심판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런 부분으로서 팜플렛을 하나의 이제 공약이죠. 지역 아젠다적인 발전 공약.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성을 좀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민생하고 정권 심판, 그 다음에 지역 그 발전 공약, 그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당 쪽에는 주로 제가 아까 대충 살펴보니까 역시 첫 번째는 이제 지역 발전 공약, 지역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좀 힘을 실어줘라. 그래서 이런 예산 문제라든가 여당으로서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썼다. 그리고 거의 교통, 주거, 교육, 문화체육, 복지, 경제 그런 쪽으로 지역 발전 공약에 대한 부분을 줄 채웠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비례 정당들 나왔는데 제가 이제 유심히 개혁신당 쪽도 한번 봤으면 개혁신당은 돈이 없었는지 딱 그렇게 팜플렛이 딱 2개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개혁신당이 이렇게 한 장짜리로.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인물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비례대표 후보하고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개혁신당 7번 번호는 굉장히 럭키 세븐 7번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유심히 봤을 때 이제 9번을 제가 한번 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국민의 미래는 비례를 또 따로 이렇게 냈네요. 각 그 국민의 미래는 비례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비례를 따로 이렇게 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 국민의 미래는 따로 비례에 대한 팜플렛을 이 인물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연합도 따로 이렇게 팜플렛 1대3 해가지고 민주연합도 이런 식으로 정권 심판, 민주 승리, 민생 회복. 역시 이제 야당다운 그런 슬로건. 정권 심판, 민주 승리, 민생 회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민주연합도 이렇게 냈고요. 제가 이제 아까 팜플렛을 여기 보면은 나머지 정당들이야 그렇다고 9번이 조금 제가 특이하더라고요. 역시 그 9번이 누굽니까? 조국혁신당 그 조국 대표를 그 브랜드를 세워서 조국 대표를 하나의 모델로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거의 다 이 조국 대표와 그 아주 팜플렛을 잘 만들었어요. 첼로 대한 잘 만들었다. 분위기도 아주 차분하게 파란색 계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하고 10대 정책하고 제7공화국이라고 하는 이게 슬로건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게 7공화국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대선 그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서 7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 총선부터 시작해서 벌써 7공화국을 이렇게 하나의 테마로 이걸 모토로 그냥 굉장히 이렇게 딱 전면에 조국 9번 해가지고 나라를 구한 조국 그런 식으로 조국 혁신당 아주 젤로 팜플렛은 눈에도 보기 좋고 안에 모델 잡지 같이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그런 그 아주 잘 만들었다.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팜플렛 우리 홍보 마케팅 전문가 그 뭡니까 소나무당을 제가 이제 한참 찾았어요. 이 크기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소나무당이 여기 있습니다. 소나무당 여기 있네요. 소나무당이 이렇게 굉장히 작아요. 근데 뒷면은 송영길 대표가 있고 각 그 비례 대표 순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나무당 이게 팜플렛이 이렇게. 그래서 일목요연에 간단하게 소지하기 좋고 나눠주기 좋게끔 아주 하나의 뭐 교회 전도지 같이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소나무당이. 29번 소나무당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례는 정직하고 유능한 송영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쭉 비례 멤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워나갔죠.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마케팅이나 그런 것들을 손혜원 전 의원이 그런 걸 잘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답게 다른 사람들은 A4 크기로 했는데 이 소나무당은 이렇게 자그맣게 A5 용지 크기 굉장히 나눠주기 좋게끔 편리성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제가 고민이냐면은 이건 이제 뭐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찍긴 찍어야 하는데 민주당 몰빵 얘기도 나오고 뭐 1.3 해서 이렇게 제일 위에 찍는다 몰빵도 나오지만은 저는 한 당이 엄청 커지는 것보다 견제할 수 있는 야당에서도 견제 그게 이제 건강한 거거든요. 사실은 한 당이 너무 커버리면은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그냥 좀 뭐랄까 좀 그동안에 사실 뭐 개인적으로 실망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180석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행을 하지 못했잖아요. 입법 발의가 없고 뭐 아시다시피 언론 개혁이나 뭐 검찰 뭐 여러 가지 그 개혁법 법안들이 다 도루묵되고 가다가 멈춰버리고 하지도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뭐 진척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 배신감 이게 이제 조국혁신당이 인기 급상승하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죠. 대신에 이제 소나무당 같은 경우가 좀 보수 변이제 누구야 누굽니까 권윤지 같은 그 반패미 같은 분들 굉장히 지금 알차게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연합해서 만든 당이 소나무당인데 소나무당 나름대로의 시스템이나 어떤 정당의 조직 체계 시스템 그런 걸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굉장히 쓰임 있고 유용한 정당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몇 차례 얘기했지만은 소나무당은 대한민국 정당 발전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도기 역할을 할 것이다. 소나무당이 왜 그러냐면은 유럽과 같은 정당으로서의 발전이 이익이나 실리나 어떤 현실적인 실리 추구의 정당으로 많이 태동이 되는 게 세계 흐름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념적인 부분은 사실 플래그, 어떤 깃발의 어떤 의식이나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의 사상은 많이 인기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의 세대는 실리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당을 지지를 한다. 이제 직능단체를 유시해서 그런 정당을 나가게 소나무당이 하나의 이제 목표가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원내에 진입을 해서 그 뒤에 탄핵까지의 과정과 그 뒤에 이 정당이 해체되지 않고 잘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잘 끌어만 가면은 굉장히 인기가 급상승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념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과거에는 많은 이념이나 사상이나 해서 구구나 국자가 판을 치고 특히 태극기 집회나 또 그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자기의 가스라이팅이나 확증 편향돼 가지고 상대의 어떤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구구는 국자는 구구를 서로 비방하고 했는데 그런 시대는 앞으로는 좀 지향이 되고 없어지지 않아야 할까. 서로 간에 도움이 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중간지대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하나의 교집합이죠. 서로 공통 분모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같이 정책 협력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이 골고루 보통 타당하게 보편적으로 잘 정책이 발현이 돼서
이게 대한민국이 골고루 성장하고 모든 시민들,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행복한 대동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념의 시대는 아닙니다. 전두환 때나 박정희 그 뒤에 이제 많은 시대의 흐름에서 뭐 민주화도 됐지만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에서 많은 민주화도 되었지만 그 이념의 시대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조금 더 많은 다양한 계층이 서로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보수인데 좀 더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서 더 만민주의까지 나갈 수 있는 그만큼 내가 자긍심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부심을 느끼면 세계 만방 곳곳에 우리의 민족의 얼과 우리의 민족의 세계 그 어떤 내용물, 문화, 컨텐츠를 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게 보수의 하나의 가치인데 그게 지금 왜곡이 돼가지고 오히려 보수라고 하면은 막 극우 계통 아주 독일 같은 뭐 나치즘이나 파시즘이나 막 그 극우 KK 같은 그런 미국의 그런 아주 극우 성향 뭐 어제도 내가 영화 봤지만 일본의 자경단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극우의 성향이 지금 왜곡돼 있다.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보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진보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 개혁을 하고 좀 더 보편적인 사상, 그러니까 소셜리즘적인 사상을 나가는 게 진보당의 계열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선거 투표, 사전 투표에 있어서 소나무당을 찍어야 할지 아니면은 조국 혁신당을 찍어야 할지 비례에 대해서는요. 지역은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지역은 제가 뭐 판단을 지금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사는 그 일꾼을 비례는 정당을 지금 보고 찍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의 정당의 어떤 전체적인 틀을 보고 아니면은 뭐 소위 이제 몰빵이라고 하는 민주연합을 찍어야 할지 세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또 국힘당의 비례는 뭔가 드러나는 게 없어요. 내가 보니까 내용이 조금 더 이렇게 개혁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조금은 이게 마음에 안 차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소나무당은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조금 고민이 돼요. 사실 좀뭐 송영길을 비례를 찍어줘야 하나? 아니면 조국 혁신당의 그 조국의 어떤 그 돌격대. 근데 돌격제로서 조국만 돌격대지 다른 사람들은 돌격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오히려 더 파란 아니 저 뭡니까 그 노란 봉투법 그것도 그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그 후보를 이제 강야군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인식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원청 하청 그 법도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뭐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이며 그런 보장이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현실에서 산재 사고가 났을 때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또 그게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파업권에 대해서 뭐 손배 가압류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건 완전히 큰 타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죠. 근데 일반 서민들, 보통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타격이 힘들거든요. 근데 수십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깨름칙한 거예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은 잘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지지를 합니다. 굉장히 정말 열심히 한다. 앞으로 좋은 결과만 좀 보여주면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런 과거의 문정부 시절에 그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그 오해 아니면 내지는 해명 그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본인의 과실을 뭐는 잘했지만 뭐는 잘못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앞으로 대선으로도 큰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연합이죠. 13. 아까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도 제가 민생 파탄 뭐 무능한 정부, 무능한 국정 그렇게 해서 팜플렛 냈고 뭐 제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한창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한창민 의원이 사람이 묵직하고 겸손하고 또 말에 신뢰감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나머지 분들은 뭐 백승하라든가 그 노조위원장 출신 백승하
참여연대, 청와대, 뭐 행정관, 임광현, 서미아, 국가인권위원회 다 이렇게 전 사람들이거든요. 뭐 강유정 강남대 교수, 예, 또 있고 박홍배, 한국노총 뭐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땐 그렇게 뭐 특별하게 이 양반들이 어느 정도 민주연합 비례를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좀 의심이 가고 조금 더 약하다. 오히려 또 다른 그러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그 수박 옛날에 누굽니까? 그 저기 같이 국힘당으로 건너간 그 의원 같이 또 다른 배신의 정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지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전투표 전날 갈등이 제가 상당히 있어서 나름대로 좀 더 내일 투표장에 가기 전에 연합을 찍을 것인지 소나무 비례를 찍을 것인지 혁신당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고 안 되면은 제3의 정당을 찍을 것인지 그 제3의 정당 국민의 미래는 내가 빼놓겠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전혀 뭐 보니까 좀 내용이 조금은 좀 아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진종호는 뭐 사격 잘하는 진종호만 제가 좀 알겠고 진종호는 4번이네요. 진종호 사격 잘하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8번이 인요한 씨가 8번이네요. 김민정 교수, 뭐 김민정 교수 옛날에 뭐 안철수 쪽에서 많이 좀 했던 사람이에요. 조배숙 또 김혜지도 조금 마음에 드네요. 이 김혜지 면목은 15번으로 나가가지고 김혜지가 말을 잘하고 또 야물딱스러워요. 사실 이런 장애를 갖고 있지만은 굉장히 김혜지 의원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강세원, 이소희, 젊은 사람들 김하진, 서구성, 뭐 정혜림, 김희상 몇 번까지 이제 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김장겸 쭉이 나오는데 뭐 34번까지 있네요. 그런데 인우 8번까지는 아마 되지 않을까? 10번 뭐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래 김혜지 15번이 좀 아까운데 15번까지는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혜지 의원이 나름대로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은 몸에도 이빨한술 잘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정권이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그 100석을 초과하지 못하고 견제하지 못하는 의석수를 가져오게 되면은 국힘당 쪽에서 굉장히 힘들 것이다. 여당에서 요동을 칠 것이다. 또 다른 급변하게 이제 막 돌아갈 것이다. 그 정세, 판세나 지형이 어떤 정계 개편의 하나의 그 시발이 될 것이다. 하나의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얼개를 넣는 하나의 그 초이탄, 그 무슨 뭐 이렇게 신호탄 역할을 하겠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번 총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이 총선에 모든 걸 초점을 생사를 가를 정도로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전략이 조금은 약했다. 국힘당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홍준표는 현직에 있기 때문에 직접 선거 활동을 할 수 없지만 홍준표에 가름하는 어떤 그런 스피커, 말을 잘하고 굉장히 유머스럽고 아주 능구렁이 같은 정치 구단, 뭐 더불어 같은 박지원 의원이나 그런 사람들 정치 구단 그런 사람들이 국힘당에 좀 있어서 이 한동훈 그 선거대책위원장을 이렇게 도우면서 거기는 아직 어리거든요. 보면 정치 경력도 땄고 참신하기는 하지만은 너무 피가 많이 묻어 있어요. 피가 많이 묻어 있다는 과거에 그 박근혜부터 시작해서 검사의 어떤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사람들이 순수성이 좀 결여가 돼 있어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아무리 해도 뭐 어떤 성격이 이제 강한 사람들, 아주 보수 성향에 아주 극진적으로 그냥 그런 강하게 있는 사람들은 지지할지 몰라도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은
한동훈 위원장을 선거대책 본부장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게 좀 패착이다라고 저는 봐요. 처음에 조금 더 지금 개혁신당의 누굽니까 저기 연세 많으신 분 있잖아요. 이분 제가 이름을 나이가 한 80 된 것 같은데 이분 같은 아주 저기 좀 능구렁이라기도 좀 그렇고 굉장히 노련한 분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중진감이 있잖아요. 여당으로서 무게감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국힘당이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 지금 내가 봤을 때 국힘당이 앞으로 이게 표가 야당에서 200석이 넘어가면은 헌법도 3분의 2가 아마 의원의 3분의 2 의결이 되면 헌법도 개정이 되거든요. 그럼 상당히 지금 심각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무슨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총선 후에 그런 저기 북한에서 어떤 공격 옛날 연평도나 그런 것 같은 그런 지역 국지전 같은 그런 것을 전쟁의 어떤 그런 것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그런 썰도 나오더라고요. 그 유언비어죠, 그건 사실. 근데 그런 썰들이 막 이쪽 저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냥 그렇게까지 어떤 역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어떤 그런 썰들이 믿을 수 없는 썰들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한민국이 있고 우방 미국이 있고 큰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 맘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쟁이라는 게 그런 썰들은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방송 30분 지났는데 윤 정부의 국정 동력에 판가름을 하는 이번 총선 사전투표는 선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77%까지 좀 올릴 수 있도록 어디 놀러 가지 말고 좀 강력하게 투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찰리의 세상얘기 TV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틀림없이 빠짐없이 나가셔가지고 꼭 자기가 원하는 지지하는 정당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